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투석 전문의 김채연입니다. 오늘은 혈액투석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내과 전문의가 되기 전에 의사 자격증을 따고 대학병원에서 내과 레지던트 신분으로 내과의 각 분야들을 쭉 배우는 수련 과정을 거쳤는데요. 내과 레지던트 기간 동안에는 내과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과 술기들을 습득하는 시기입니다. 내과에는 사실 심장, 호흡기, 소화기, 신장, 내분비, 혈액종양 같은 다양한 분야들이 있습니다. 내과 전문의가 된다는 건 낮에는 일반 병동이나 중환자실, 응급실에서 그 대학병원의 내과 환자분들을 돌보면서 공부하고 밤에는 당직을 서면서 그 대학병원에 접수된 모든 내과 문제가 있는 환자분들을 돌보면서 공부하고 그 과정이 계속 반복인 거거든요. 사실 내과는 분야도 너무너무 다양하고요. 학문의 깊이도 이루 말할 수 없이 깊어서 사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학문이죠. 그런데 제가 내과 레지던트 1년차가 돼서 의사 자격증만 딱 가진 채로 밤에 당직을 서게 됐는데요. 자정쯤에 병동에서 다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김채연 선생님, 11병동에서 아무개 환자가 오늘 하루 종일 소변을 100cc밖에 못 보시고 지금 숨이 너무 차다고 하시고 의식이 처지고 있어요. 낮 12시에 소변줄도 끼고 수액도 드리고 이뇨제도 썼는데 그때부터 12시간 동안 소변이 100cc밖에 안 나왔어요. 원래 당뇨 때문에 콩팥이 안 좋으셔서 혈액투석을 준비하던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검사를 해보면 콩팥 기능이 다 손상되고 폐에 물도 차고 대사성 산증에 빠지셔서 응급투석을 하셔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밤에는 그 대학병원의 내과 의사라고는 저를 포함해서 제 위년차 레지던트 선생님들 몇 분만 계신 거기 때문에 자정 넘은 시간에 선배 의사 선생님들께 투석 혈관을 확보하는 방법을 배우고요. 투석 기계를 세팅해서 환자의 몸과 투석 기계를 연결하고 그렇게 투석을 시작했었는데요. 그 밤에 잠도 못 자고 환자분 상태는 좋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투석을 준비해서 시작을 딱 하면요. 환자분 몸에서 혈액이 빠져나와서 천천히 혈액 투석기로 유입이 되고 요독과 노폐물이 가득한 혈액이 깨끗하게 걸러져서 다시 환자분 몸으로 들어가고 그 과정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환자분 몸에서 요독과 잉여수분이 쌓여서 문제가 됐던 의식도 좋아지고요. 폐에 쌓인 물도 빠져서 다시 소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제가 혈액투석 혈관을 확보하는 시술을 했을 때 굉장히 떨리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뿌듯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시술한 투석 혈관을 통해서 환자분 체내에 요독이 가득했던 혈관이 싹 빠져나와서 혈액투석기로 서서히 들어가는 걸 보는데 그게 되게 짜릿하더라고요. 그때 아마 제가 투석 의사로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참 신기했습니다. 투석을 통해서 노폐물을 제거하는 원리 자체는요, 아주 간단하거든요. 우리가 고등학교 과학 시간에 배우는 확산의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고 반투과성 막이라고 해서 물은 100% 통과시키고 용질은 농도차에 따라 선택적으로 통과시키는 막을 사이에 두고 노폐물을 걸러준다. 이 원리거든요. 근데 막상 사람의 혈액이랑 투석기 사이에 반투막은 어떻게 위치시킬 것이며 이걸 또 끊임없이 반복하도록 기계장치를 돌리는 건 어떻게 할지 사실 저는 너무나 좋은 혈액투석 기계가 이미 개발이 돼서 많은 혈액투석 환자분들이 투석 치료를 받고 계신 이 시대에 일하고 있는 투석 전문의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실제로 구현해냈다는 사실이 지금 생각해도 너무 신기합니다. 이 혈액투석 기계를 처음으로 개발한 분은 네덜란드의 의사 빌렘 요한 콜프 박사입니다. 콜프 박사는 네덜란드의 라이덴에서 태어났고 그분의 아버지도 의사셨는데요. 아버지를 따라서 의사가 돼야겠다고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라이덴 대학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그로닝겐 대학에서 대학원 과정을 밟았는데 그 시절 1938년 그로닝겐 대학에서 한 농부의 젊은 아들이 사구체 신염으로 인한 신부전증 때문에 천천히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콜프 박사는 혈액 내 요독을 제거하기 위해서 신장을 인공적으로 모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가졌다고 해요. 투석의 원리는 이전에 1854년
스코틀랜드의 토마스 그램이라는 과학자가 소의 방광을 통해 용질이 이동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처음으로 소개되었는데요. 개를 대상으로 한 실험 투석은 1913년 미국에서 있었고요. 근데 이때 3가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동물성 항응고제를 정제해내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1938년 토론토에서 정제된 헤파린을 사용해서 개에게 교차 수혈이 가능해지면서 이 문제는 극복이 되었고요. 둘째, 투석 막으로 사용된 재료를 찾는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그때 마침 셀룰로즈 필름, 셀로판이 제조되면서 투석을 위한 유용한 막 재료가 생산되게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분히 넓은 접촉 표면을 확보하는 문제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처음에 콜프 박사는 소세지의 피막의 재료로 쓰이는 셀로판 필름 내부를 혈액으로 채우고요. 요소를 추가한 다음에 소금물에 넣어두었다고 합니다. 이때 요소의 작은 분자는 반투과성 피막을 통과할 수 있었지만 크기가 큰 혈액 분자는 통과할 수 없었고 5분 후 모든 요소가 소금물로 이동해서 인공신장을 만드는 개념이 탄생했던 거죠. 당시에 콜프 박사는 그로닝겐 대학 의대에서 폴락 다니엘스라는 교수님을 멘토로 만나게 되는데요. 이때가 시대적 배경이 1940년대 독일이 네덜란드를 공격하던 시기였습니다. 나치 독일이 네덜란드를 침공해서 네덜란드의 방어선이 붕괴가 됐을 때 콜프 박사의 은사님인 다니엘스 교수님은 부인과 함께 자살을 하셨고 그때 콜프 박사는 나치 독일 아래에서는 일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캄펜이라는 작은 마을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때 마을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유럽 최초의 혈액은행을 설립하고 8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나치 노동 수용소에서 구해서 병원에 숨겨줬다고 해요. 그 무렵 1943년에 콜프 박사는 최초의 초기형 인공신장을 개발합니다. 그때 나무 드럼, 세탁 욕조, 50야드의 셀로판 피막을 이용했고요. 환자의 혈액을 동맥에서 빨아들여서 반투막인 셀로판 피막으로 공급하고 나무 드럼이 회전하면서 불순물이 제거되었습니다. 불순물이 제거된 환자의 혈액을 다시 안전하게 환자에게 주입하기 위해서 콜프 박사는 포드 자동차 엔진에서 사용되는 워터펌프 커플링의 기술을 차용했다고 합니다. 결국 불순물을 정화한 다음 다시 환자에게 깨끗한 피를 주입하는 최초의 투석기를 만든 건데요. 근데 초기에 15명의 환자들에게 이 장치를 이용해서 투석 치료를 했을 때 환자들은 며칠 그 이상 살지 못했다고 해요. 혈액 500cc를 채취해서 기계를 몇 번 통과시켜서 혈액을 거른 뒤에 환자에게 되돌려주는 과정을 거치는데 요소의 농도가 너무 느리게 감소했고 투석 치료를 하면서 혈전증이 생기거나 출혈이 지속되면서 투석 접근 경로를 찾는 게 점차 어려워졌기 때문이죠. 이 장치가 적용되는 환자들은 그때 당시 이미 요독이 너무 몸에 많이 쌓여서 요독으로 의식까지 잃었던 상태의 중환자들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살리지는 못했지만 생명을 며칠 더 연장할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무척 의미 있는 일이었던 거죠. 이후 1946년 1월 콜프 박사는 급성 사구체 신염으로 인해 신장 기능이 나빠진 여자 환자에게 투석 치료를 시행해서 마침내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이후 우리나라는 1952년 6.25 전쟁 중에 미군들에 의해서 제11 후송병원에 처음 인공신장실이 설치되었고요. 의료보험이 도입된 1976년 이후에 인공신장실이 확산되기에 이릅니다. 현대의 투석 환자분들은 일주일에 3번 4시간씩 표준 혈액 투석을 받고 계시는데요. 건강한 투석 생활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켜야 할 수칙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염 식단을 유지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시행하면서 칼륨과 인의 섭취를 조절하는 것이 그것이죠. 오늘은 혈액투석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